근데 저희가 임장하면서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 그리고 주민들과 인터뷰해본 결과 현재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계속 추진을 해도 좋을지 아니면 그냥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분임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원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오분임장 창원 성산구 의창구 편 혹시 시청하셨나요? 혹시 이걸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리고 오래된 중층 아파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래된 10층에서 15층 내외의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 혹은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투자할 예정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시청하셔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른지 현재 2023년 초를 기준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떤 게 더 현명한 선택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입니다. 지난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가 발표됐었죠.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볼게요. 아파트 재건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승인, 조합 승인,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착공, 그리고 마지막 준공의 순서인데요. 이날 풀렸던 안전진단은 재건축 단계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이자 시작 단계입니다.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때는 총 4개의 항목을 따지는데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편익입니다. 이 4개의 항목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재건축이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8일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구조안전성이 50%, 주거환경이 15%, 설비노후도가 25%, 비용 편익이 10%였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조안정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 편익은 그대로 10%로 개정이 된 것인데요. 가장 핵심이 된 건 구조안정성의 비중이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겠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주차, 녹물, 바퀴벌레 같은 병충해, 층간소음 이런 것들로도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완화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기존의 조건부 재건축 점수 역시 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은 정말 크게 완화됐다고 보이고요. 물론 아직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대한 부분이 약간 방해 요소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성만 나온다면 요건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긴 하죠. 그동안 구조 안정성 비중이 너무 높아서 안전진단은 정말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엔간하면 재건축을 안 시켜주겠다는 정부의 심산이었고 드디어 이게 선진국화되는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에 맞게끔 개정됐다는 것이 핵심이겠죠. 물론 8일 개정됐던 이 내용만으로는 재건축 분위기가 바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21일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완화했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고도 했고 대출을 완화해준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은 좀 더 올라가고 이주비 대출 등이 좀 더 원활해지는 등 재건축을 하기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깔린 건 사실입니다.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일시 멈춤하시고 그래프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2023년 초 재건축에 대한 객관적 팩트를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리모델링은 무엇이 다른지 간략히 살펴보면요. 일단 리모델링의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은 아예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인 반면 리모델링은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둥은 냅두고 일부만 새롭게 지어 올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력벽이라고 하죠. 이게 아파트의 기본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력벽을 냅둔 채로 수직 중축을 하거나 혹은 수평 중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직 중축과 수평 중축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적용되는 법부터가 굉장히 다른데 재건축은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의거하는데요. 허용연한 역시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리모델링은 15년으로 훨씬 일찍 시작할 수 있고요.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허들이 훨씬 높습니다. 이 허들 때문에 최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이 많았는데요.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이 안전진단에서의 강점이 리모델링에서는 약간 사라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추진 절차부터 다른데요. 간단하게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한눈에 봐도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의 절차가 간소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세대수 역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고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의 30%에서 40%까지 제한 없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수직 증축은 기존의 층수에서 위로 2-3개의 층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수평 증축은 말 그대로 아파트의 앞뒤만 늘려서 증축하는 건데요. 복도식 아파트라면 복도 부분을 없애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별동 증축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름처럼 빈 공간에 별도로 새로운 동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서 사업비 부담이 적어지겠죠? 하지만 별동 증축을 하려면 빈 공간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가 별동 증축 리모델링엔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리모델링은 수평 증축보단 수직 증축을 선호하겠죠? 가능하다면 별동 증축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면 수직 증축으로, 설계 구조상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수평 증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 명확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15년만 지나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와도 진행이 되고, 또 재건축에만 있는 재초안, 기부채납, 임대주택 이런 것도 리모델링에는 없죠. 게다가 사업기간 역시 재건축이 통상 10년이 걸리는 반면 리모델링은 5년에서 빠르면 6년 요 정도 사이에도 가능하다는 게 바로 강점입니다. 근데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첫 번째, 설계가 어렵습니다. 이 내력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설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수직 증축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대부분이 수평 증축이 가능할 뿐 수직 증축이 되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즉, 이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서 옆으로만 늘리다 보니까 내부 구조가 이상해지거나 최신식 구조로는 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 사업성이 낮습니다. 이건 두 번째에서 말한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수직 증축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수직 증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대 수준과의 한계가 있죠. 그렇다 보니 일반 분양 물량이 적어지고 자연스럽게 사업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현재 성공 사례가 몇 개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개포 더샵 트리에,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 청담 아이파크, 청담 레미안 로이뷰, 뽕파더 플래티넘 등 사실상 최상급지가 아니라면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죠. 최근에는 분당에서 리모델링이 몇 개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분당도 사실상 최상급지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만큼 그나마 입지가 좋아야 리모델링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반면 이 리모델링은 기본적인 개념이나 절차, 장단점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건축에 비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보니까 어떠신가요? 각자 장단점이 좀 명확하죠? 당연히 가능하다면 재건축이 훨씬 좋겠지만 사업기간이 최소 10년은 걸리는 데다가 기부채납이나 임대물량, 재초안 이런 곳에 걸림돌도 있는 게 아쉬운 반면 리모델링은 사업기간도 반절 수준이면서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차라리 빠르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낫다 싶으면서도 얼마 전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전진단도 쉬워졌고 이주비 대출 등도 받기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으로 기울었던 마음이 다시 이제는 재건축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있는 이 창원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창원이 최근 시 전체적으로도 이 리모델링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창원 내 10개 단지가 연합회를 꾸리고 같이 힘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많은 아파트들이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창원의 리모델링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뭘까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 창원은 시 자체적으로도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5분 임장 영상에서 소개드린 대동토월은 물론이고 바로 옆에 있는 성원토월은 리모델링 속도가 더 빠르기까지 합니다. 이 두 단지 모두 창원에서는 선호되는 지역 중 한 곳인 상남동의 핵심 입지에 있고 단지도 워낙 큰 데다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주 인프라까지 주변에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추진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임장하면서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 그리고 주민들과 인터뷰해본 결과 2022년 초중순까지만 해도 창원이라는 도시 자체 그리고 창원 구축단지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나 최근엔 부정적인 견해로 바뀌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유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앞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재건축이 더 쉬워지기도 했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져서 리모델링은 좀 더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계속 추진을 해도 좋을지 아니면 그냥 재건축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공급을 때려붓기 위해 재건축은 분명 점점 더 쉽게 풀어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정부에서부터 재건축이 힘들기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그런 명분이나 동력이 사라지는 거고요. 상품 자체의 펀더멘털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재건축에 비해 약간 애매해지는 포지션으로 점점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라면 과연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현명할지 아니면 도저히 재건축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셨다면 그냥 빨리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다른 단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중개사의 말에 휩쓸려 투자나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좀 더 객관적인 시야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분명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을 선점하시는 게 지금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가 점점 쌓여온 만큼 이제는 구축 아파트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이 너무나도 시급해졌고 재건축이 안 된다면 리모델링이라도 빨리 해야 하는 단지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죠. 영상의 중간에 리모델링 성공 사례가 최상급지 빼고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과거의 얘기고 이제는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리모델링이라도 빨리 하자는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꼭 해야 되냐고요?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선진국에서 농물이랑 바퀴벌레하고 같이 사는 건 그런 말이 되나요? 주거 수준 역시 대한민국의 성장 수준에 맞춰서 향상되어야 장기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는 거겠죠. 향후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될 것이고 그 시대의 흐름은 이미 와 있는 것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선택해야 될지 이 선택의 순간은 향후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화제일 게 분명하고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